저는 진짜 어렸을 때부터 기자를 꿈꿨던 건 아니고 진짜 '일단 회사 들어가야 되겠네.'라고 생각했을 때에 제일 관심이 있었던 직업이 기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한 기간이 너무 없어서 다른 기자를 계속 꿈꾸고 준비했던 친구들도 있어서 조금 그렇긴 한데, 근데 뭐 일단 하나는 아버지가 그 잡지 기자 경험이 있어서 글 쓰는 사람이 아버지 주변에도 많고 하니까 그 직업이 그렇게 멀리 있었던 건 아니었다는 거는 하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대학원 다니면서 그래도 프리랜서로 뭐 하고 살지 생각했을 때는 일단 한국어는 했으니까 톤번역 대학원 다니면서 오사카대 톤번역 대학원 다니면서 그 한편으로 그 사법통역이라고 하는데, 법대 출신이니까 또 그 법원이나 경찰 뭐 그런 데서 막 변호사 접견이라든가 그런 통역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또 그 사법 관련된 사건 관련된 의문점이라든가 문제의식 같은 것도 생기는데, 근데 그걸 통번역하는 사람은 그 비밀을 유지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밝힐 수도 없고 의견을 낼 수도 없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그게 답답했고, 그래서 '통번역으로 살 수가 없구나.'라고 생각한 거랑, 저는 좀 뭔가 알아내고 그거를 표현하는 사람이 더 맞는구나.'라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신문 기자라는 직업이 그런 의미에서 제일 나한테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해 보니까 그렇게 취재하고 글 쓰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그 자기한테 맞는데, 근데 그 동일본 대지진 때 그때 그러니까 처음부터 입사했을 때부터 저는 프리랜서가 꿈이었으니까 10년 이상 다닐 생각은 별로 없었지만, 동일본 대지진 때 일단 위험한 일이 생겼을 때 기자는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 위험한 지역에 더 가까이 가야 되는 입장이구나 라는 거를 실감했고, 그걸 그러니까 가라고 하는데 못 간다고 하는 건 좀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 갔어요, 그러니까 그 해에. 그러다가 1년 후에 후쿠시마에 열흘 동안 가서 취재하게 되는데, 어 그래서 그때 대지진이 너무나 큰 일이어서 그때 바로 그만둔다는 말을 하는 것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냥 회사가 그렇게 지금 정신이 없는데, 사회 전체가 정신이 없는데 '일단은 가만히 있어야겠다. 가만히 있다가 그만둬야겠다.' 생각했는데, 계속 좀 그만둘 타이밍을 놓치고 한 6년 정도 더 다닌 거죠. 2002 년이 특별한 해였다라는 거는 느끼는데, 그 당시는 모르니까 일단 자기가 살아왔던 일본과 2002 년의 한국밖에 비교할 게 없으니까 일단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 뭐였지?' 싶을 정도로 너무나 역동적인 일이 계속 일어나니까 1년 내내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런 나라라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그 후에 어떻게 된다는 건 생각을 못 하고, 일단 하나는 97 년에 IMF를 겪었는데도 그게 2002 년에 월드컵 하면서 전혀 그 경제적으로 큰 위기를 겪었다는 걸 느끼지 못할 정도로 빨리 회복했던 것 같고, 네, 그런 거에 대한 지식은 별로 없었는데, 하나는 또 개인적인 얘기하지만 그 당시 잠깐 만났던 남자 친구가 아버지 권장이 그 IMF 때 망해서 어머니가 집을 나갔는데 안 돌아오는 상태였어요. 근데 그 남동생은 좀 아직 고등학생이었고, 그래서 되게 좀 어렵게 IMF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런 친구도 있는가 하면 사회적으로 보면 되게 어 바로 뭐라 그래야 돼? 괜찮아진 것처럼 보이고 되게 다양한 면을 1년 동안 많이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재밌다라는 인상을 가졌던 것도 있는데, 그거에 비해 일본에 있을 때 너무 정치에도 관심이 없었고 그렇게 사회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를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20년 동안. 그래서 일본을 다시 보게 됐죠. '일본이 왜 그럴까?'라는 생각도 처음 해본 것 같고.
그래서 그 이후로 그 2005년에도 유학했었고, 그다음에 저는 솔직히 충격적이었던 거는 2014년 세월호 때거든요. 세월호 때 그 뱀먹강 거기 진도 쪽에서 한 일주일 동안 취재하면서 예를 들어서 언론 보도 같은 것도 현장에서 보는 거랑 전혀 다르게 나가는 것 같고, 뭐를 믿어도 되는지는 모르겠고, 정말 그 일주일 끝나고 아사히신문 서울지사 가서 그 지국장한테 첫 마디가 "내가 모르는 한국이었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2002년 2005년 그렇게 유학했던 때 어느 정도 한국을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모르는 2014년은 또 전혀 모르는 한국이 돼 있더라고요. 2002년에 처음 유학 왔을 때 이미 고향을 부탁해는 2001년 영화니까 개봉한 후였고, 그래서 2002년에 한국에 와서 많은 영화를 봤던 것 중 하나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는 사실 그 당시가 더 그 주인공들의 나이에 비슷했는데, 그 당시는 제 영화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러니까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였을 뿐이었는데, 20주년 때, 20주년이니까 2021년인데, 그때 보니까 하나는 보면 그 당시에 문자 같은 거, 문자 메시지 같은 게 화면에 뜨거든요. 그게 기억 소환이 되더라고요. 막 그때 그랬었지. 그때 나에 돌아가는 것 같았고, 그리고 또 그 배두나가 주인공이잖아요. 태희라는 역할이었던 것 같은데, 태희가 그 가족 사진에 자기만 잘라 놓고 자기가 없는 가족 사진 남기고 집을 떠나거든요. 그러다가 어디 인천공항 가가지고 해외로 떠나는 건데, 그 모습이 너무 그때 나갔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태희의 가족도 그렇게까지 불행한 가족이 아니거든요. 특별히 떠나야 하는 이유는 없어요, 솔직히. 없고. 근데 그것도 딱 타이밍이 인천공항이 생기자마자 아마 찍으셨던 것 같고, 그리고 거기서 어디인지 모르지만 떠나는 모습으로 끝나는데, 제가 2002년에 또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유학생활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20년 지나서 보니까 그때 내가 너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너무 의식적으로 어땠다는 거는 몰랐지만, 일단 10대 생각보다 많은 걸 겪어서 거기서 해방되고 싶었던 거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고등학생이면 못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 대학생이 돼서 한 번은 전혀 다른 세상 가서 아무도 모르는 데서 혼자 해보고 싶다. 혼자의 공간 갖고 싶다. 그러기 되게 그 시대에 있었던 것 같고, 영화를 보면서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재훈 감독님은 개인적으로 일도 같이 하는 부분이 있고 자주 만나는데, 제가 전재훈 감독님 말 중에, 그러니까 전재훈 감독님이 한일 합작도 하셨거든요. 나비잠이라는 영화. 근데 그 한일 합작하면서 고생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랑 같이 만든다는 거는 어려운 작업인데, 그거 하면서 뭐가 좋은지를 물어봤을 때 자기 확장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저랑 되게 비슷한 면이거든요. 뭔가 다른 것들을 접하면서 자기가 확장되는 느낌? 선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느낌이 좋아서 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일본은 참는 미덕 같은 거를 교육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배워서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폐를 끼치면 안 된다라는 거를 많이 얘기하지만, 그래서 저는 전혀 집에서 다른 교육 받아서, 누가 아야 때리면 아야도 때려 이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절대로 다른 집에서 그렇게 안 가르치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뭐 때리고 때려라면 그런 얘기가 아니라, 당연히 불합리한 일을 겪었을 때 그거를 항의하라, 그러니까 맞서서 이겨내라, 표현하라라는 뜻으로 교육 받았던 건데, 근데 일본은 전혀 아닌 거죠. 일본에서 교육하는 거는 다수에 맞춰야 한다. 개인이 집단을 위해 살아야 한다라는 식으로 교육하니까, 그렇게
알게 모르게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그때 그 MBS 마이니치 호소 그 직원분한테 인터뷰했을 때도 그분은 진짜 한국 드라마를 되게 좋아하는 분인데 근데 왜 일본 드라마가 이렇게 옛날보다 재미가 없어졌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하나는 제작위원회 시스템 때문에, 그러니까 제작위원회가 그 MBS 한 회사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회사가 같이 만드는 것 때문에 그 다른 회사에 폐를 끼치면 안 되니까 그 도전 같은 걸 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도 같은 거는 하는 것보다는 무난하게 지금까지 인기 많았던 드라마에 좀 비슷한 식으로 만들다든가 그런 식으로 계속 했던 대로 해왔던 대로 하기 쉬운 그런 좀 악순환 같은 게 있다라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중 하나가 우영우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근데 그 드라마가 일본에서 나오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는 일단 그 주인공이 장애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민감한 문제잖아요. 사실 어떻게 연기해도 그 장애가 없는 사람이 연기하는 거고 그거에 대한 그 당사자들의 반감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잘 캐릭터로 그 예쁜 캐릭터로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서 그 하나하나의 이야기도 뭐 레즈비언 얘기라든가 뭐 교육 관련된 얘기라든가 그러니까 하나하나 한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인 이슈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점에서도 저는 그 작품으로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고 막 그런 게 일본에 안 나오니까 이런 도전이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도 우영우는 재밌게 봤는데도 일본에서 이런 드라마를 만들자는 식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이 계속 아쉽다라는 얘기를 그때 나눴었죠.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저도 아사히신문에 안에 들어가 보니까 느낀 것들은 일단 뭐 입사했을 때부터 사양 산업이었잖아요, 신문사가. 그리고 실제로 제가 있는 사이에 위안부 관련된 문제나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사히신문이 많이 광고도 떨어지고 막 되게 위기 상황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개혁해야 된다는 거는 늘 있었는데 결국은 제가 젊은 기자들의 의견 저도 의견을 내지만 듣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윗세대가 해왔던 대로만 하려고 하고 그렇게 그 '조직을 변화시키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구나.'라는 걸 제가 조직 안에 있으면서 느꼈었고 그래서 일본 신문사나 TV 방송국이나 그런 조직들은 좀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그 한국 분들한테 진짜 많이 질문 받았던 게 뭐냐면 그 "일본은 미투는 조용했는데 왜 김지영 팔리냐." 그거였어요. 근데 그거 자체가 진짜 일본 여성들의 상황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한 게 '아 일본 여성들은 불만은 있고 참고 있구나.' 거든요. 그러니까 목소리 내는 것까지는 못하지만 그러니까 김지영 그 책 소설을 보면 공감을 하는 거죠. '아 우리 얘기다. 내 얘기다.' 이렇게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렇게 반향이 컸는데 예 그걸 어 그 원래 일본 사람이 그 자기 의견 말하고 막 그런 걸 잘 못하는데 더 여성은 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좀 시끄러운 사람 그런 취급받으니까 페미니스트들이 그렇게 대중의 지지를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끄러운 여자." 막 이런 식으로 평가되니까 그렇게 되기는 싫은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한 사람은 그거에 공감하고 어 의견 내고 싶지만 그렇게까지 용기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왔던 것 같고 그게 약간 그 한국 뭐 82 년생 김지원도 그렇지만 미투 운동 자체가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그런 거를 옆 나라에서 그런 변화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일본에 전해지면서 쪼금씩 일본에서도 좀 변화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쪼금씩 변화가 있는 것 같고 근데 저는 제일 큰 게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2000년대 초반에 법대를 다니면서 부부 별선제, 그러니까 부부 별선을 선택제로 하자라는 논의가 오래전부터 있었고 이미 네, 곧 그렇게 실현될 거라는 식으로 배웠는데 지금 2025년에도 안 돼 있잖아요. 지금도 부부 동성이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아니 여성이 반인데 인구의 반인데 이렇게 쉬운 거 같은 거를 어떻게 왜 이렇게 오랫동안 바꿀 수 없나라는 게 저 이번 책 내면서도 그 신문이나 막 기사로 많이 소개되는 게 어 좀 "민감한 문제도 솔직하게 얘기한다." 막 그런 식으로 많이 소개되니까 뭔가 되게 연기 있는 사람처럼 소개되는 게 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용기를 내서 그렇게 고백하고 막 그런 건 아니고 저는 뭐 일본의 공기를 읽다 크기오염이라는 단어라기보다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분위기를 파악해서 눈치 보고 행동해야 된다,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게 있는데 그게 제일 싫거든요. 제가 그거를 제일 싫어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할 말은 해야 한다. 근데 진짜 이게 쪼끔 오버한 것 같지만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일본 태평양 전쟁이 그랬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 때 그 국가를 위해서 뭐 천황을 위해서 이렇게 전쟁을 했던 사람들이 어 사실은 그러겠어요. 진짜 뭐 자기 목숨이 그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살고 싶겠죠. 살고 싶고 가족이랑 행복하게 지내고 싶고 개인은 그럴 텐데 그렇게 자기 의견을 말하지 못하게끔 만든 게 그 태평양 전쟁 때였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머리로 생각해서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게 좀 일관되게 있는 것 같고 그게 뭐 일본이든 한국이든 제가 눈치 없이 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뭐 경계인이라고 하면 경계인이고 싶은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끌리는 영화 감독이 사실은 다른 데서 별로 얘기를 안 했지만 잔율 감독이거든요. 근데 잔율 감독이라는 사람이 조선족이에요. 조선족인데 한국에서 많이 활동을 하셨고 예 뭐 여러 영화를 한국에서도 많이 찍으셨지만 그분이 되게 경계인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표현하는 것 중에 윤돈주 시인도 많이 나오고 윤돈주 시인도 저는 경계인 같거든요. 예. 그 뭔가 뭐라 그랬나 어렵네요. 일본 사람 입장에서 한국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해서 하는 건 전혀 없고 저는 어 좀 한 발자국 어쨌든 떨어져서 얘기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책도 그렇게 주목해 주시는 거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